자연 지질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 제인폭포가 유명하다 하는 것만 돼 있는데, 어쨌든 그 연천에 있는 여러 그 자연유산의 그 코스들을 썼는데, 지난번에 왔을 때 제인폭포 쪽으로는 그 데크도 놓고 갈 수 있게 돼 있는데, 여기 들어오기 전에 여기저기 둘러보니까 중요한 자산은 임진적벽에서부터 얘기인데, 연강임술첩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겸재정선의 그 두 그림 이야기입니다. 이 첩이 원래 3개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2개가 남아 있는데, 이 연강임술첩이 만들어진 것은 임술년이 1742년 10월 보름 다음 날, 그 당시는 16일이라고 하는 거 기망이라고 그랬어요. 기망이라고 하는 거는 보름이 다음 날, 이미 지나갔다 이거죠. 16일을 얘기해요. 10월 16일. 그때 경기도 관찰사 홍경보가 상령, 연천위가 상령이잖아요. 상령에 순시를 왔다가 딱 보니까 그날이 임술년 10월 보름인데, 이게 그날은 다른 게 아니고 소동파가 한강에서 적벽구를 2번 썼는데 후적벽구를 쓴 날이 임술년 10월 16일이었어요. 야, 이렇게 또 그것도 적벽구고 여기도 임진적벽이고 적벽이 있으니까, 그래서 경기도 관찰사가 자기 휘하에 있는 여러 군수들 현령이 있잖아요. 그 중에 연천 현령이 신유한이라고 하는 문장가예요, 당대. 네, 저번에 해사록 같은 거, 저 일본 여행기 같은 거는 연안박지원이 중국 기행문으로 유명하죠. 신유한의 일본 기행문이 그렇게 유명합니다. 또 지금 서울 강서구 양천, 저 가양동에 있는 양천편에는 최고 가는 화가 겸재정선이 그 휘하에 있는 거예요, 현령으로. 그래가지고 연천 군수하고 양천 현령은 이 상령으로 오시오. 그리고 소환을 했어요. 그리고 배 타고서는 와가지고서 만나서 이 우화정에 오라고 그랬습니다. 상령의 우화정에서부터 와서 셋이서 배를 타고 횡강과 문성을 지나 해질녘에 웅년에 정박하고 달이 뜬 뒤에 파했다라고 하는 게 이 3사람의 뱃놀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신유한은 거기에 시를 썼고, 겸재정선은 우화등선하고 웅년계남, 우화에서 배를 탔다라는 거 하고 웅년에서 내려서 닷을 내렸다라고 하는 2폭의 그림을 3점을 그려가지고 각기 한 폭씩 소장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한 폭은 알려졌는데 한 20년 전에 또 한 폭이 나타나가지고 지금 2폭 있고, 한 폭은 지금 어딘가에 있는지 없어졌던지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왜 이게 이런 이벤트를 열었는가 하는 것은, 이 소동파라고 하는 사람이 동양에서 아니면 세계 지성사에서 최고 가는 지성인 한 사람 뽑으라고 했을 적에 좋아하는 사람 뽑을 때 소동파 이상 나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서양 사람은 잘 몰라서 모를 거고, 동양 사람에서는 무조건 소동파예요. 특히 조선시대 문인에서는 소동파가 쓴 글은 다 외워요. 그 소동파가 45살 때, 거긴 또 한강이에요. 거기에 유배돼 있는데, 45살 때 유배됐는데 거기에 적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뱃놀이를 하면서 임술년 7월 16일에 쓴 적벽구를 하나를 썼어요. 그리고 석 달 후에 또 적벽구를 하나 썼어요. 그래서 먼저 쓴 거는 전 적벽구, 뒤에 쓴 거는 후 적벽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선시대 문인이면 저 문장 다 외웠습니다. 그리고 번경을 하고 그랬는데, 날짜가 임술년 10월 기망이라고 하는 거가 딱 맞아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소동파처럼 뱃놀이를 한번 하자. 그래서 그 양천,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경제정서, 그 당시 그분 나이가 66인가 7인데 그때 불러가지고서는 여기 가서 그린 거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두폭인데, 이거를 얘기하려면은 소동파의 적벽구가 뭔지를 알아야죠. 이 소동파가 이분도 참 대단한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그때 송나라가 왕한석이 개혁을 해서 신법을 낼 때 그 신법을 반대했다가 일로 귀양살이 와버려요. 구법당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있다가 또 상주에 있다가 유배 갔다가 한때 항주에서 제대로 있다가 또 구법당이 되니까 또 구법당을 비판을 해요. 구법당을 사마강을 비판하죠. 그러니까 이분은 기본적으로는 왕한석의 신법당을 믿지만은 그렇게 급진적인 개혁을 반대했던 거였어요. 그러니까 구법당이 되니까 구법당이 요즘 얘기로 하면 꼰대 같은 짓을 하니까 그거 비판했다가 해주로 갔다가 해주로 가가지고 그 다음에 해남도에 가가지고 유배됐다가 나중에 유배 풀려가지고 이쪽 강서성에 와가지고선 세상을 떠나서 일생의 반을 귀양살이를 그렇게 해요. 근데 그렇게 시달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적벽대전이 일어났다고 하는 그 적벽 거기에 유배돼가지고 한강 동쪽 언덕의 동파에 아주 몹쓸 농사짓기 힘든 땅 하나를 얻어서 거기서 농사를 져요. 그러면서 또 이 사람이 취미가 요리에 취미가 많아가지고 우리가 동파육 먹는 거가 그게 항주에 판관으로 있을 적에 공사장에서 있는 인부들 먹이기 위해 갖고 돼지고기 삶아 먹인 게 그게 동파육이라고 하는 거죠. 요리도 잘했어요. 동파 제서림역이라고 하는 데는 이런 얘기를 썼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가 준비를 안 했지만. 그 황산이라고 하는 데를 갔더니 산이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옆으로 보니 산이 이렇게 해서 뻗어 있고 내리 보니 산은 또 이렇게 해서 있네. 그래놓고 이제 절꾸니까 네 구절에서 세 번째 구절에서 여산이죠. 홍산이죠. 여산. 여산에 와서 여산의 진면목을 볼 수 없는 것은, 진면목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여산에 왔는데 여산의 진면목을 내가 볼 수 없는 것은 내가 여산 속에 있기 때문이다. 그 의미가 그래요. 그런가 하면 여기에서 지었는데 그때 아들을 낳아가지고 애 목욕을 시키면서 쓴 시가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자식을 낳으면 총명하기를 바라지만 나는 그놈의 총명함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고달프다네. 그러니 내 아들은 제발 우둔하고 무식하게 자라서 아무 탈 없고 아무 피해 받지 않고 정승판서 되거라. 이런 분이에요. 그분 글 속에서 나온 뉘앙스라는 게 갑자기 비약을 하면서 나오기도 하고 굉장히 깊어요. 적벽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적벽대전 때 주유하고 조조하고 싸우고 제갈량에 동남풍 불고 하는 그거를 읊은 걸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인생론이에요. 그 인생론은 자연에 있는 모든 경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관한 걸로, 적벽구를 제대로 읽는 거는 장자 한 권을 읽는 것만큼이나 우리에게 울림을 준다고 그럴 정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를 읽을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전문을 읽고, 후적벽구는 좀 재미가 없어서 전적벽구를, 이
홍명보가 연강인술처 발문에 이렇게 썼어요. 내가 순행하며 살피는 길에 연천과 상령간에 다다른 것은 실로 인술년 10월 보름 그 다음날이었다. 양천 현령 정선 연천영감 신유환과 상령 우화정에서 모이기로 약속하고 배를 타고 내려가 횡강의 문석을 거쳐 어스름 저녁에 웅년에 정박했는데 달이 뜨면서 파하였다. 이는 대저 소동파의 황강 뱃놀이를 보는 것이었다. 이번 길은 물길 따라 40리인데 좌우 모두 우뚝한 절벽이고 빈객과 술과 안주의 멋도 있었으니 그 황강의 뱃놀이와 거의 소동파가 했다는 뱃놀이와 거의 같지 않은 게 없었다. 그러나 나와 소동파는 처한 상황이 너무 달랐다. 소동파는 유배지에서 2차례 적벽 아래 뱃놀이하며 미인을 바라봐도 일방이었다. 그 미인을 바라봐도 그냥 하늘 저쪽이었대요. 가난한 아내가 준비해준 술 한 말과 손님과 뱃놀이를 했으니 풍수 소리를 들어도 즐겁지 못했고 긴 휘파람에 의지해도 슬픈 감흥이 일었으며 함께 뱃놀이하는 사람도 촌사람 2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그 배회하는 감개와 마음은 외로운 객지살이의 불우한 상황은 전후 적벽군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그렇지 않았다. 좋은 시절을 만나 잘못 지방관에 맡기고 수도권 밖으로 내치지 않으셨고 또 관찰사의 깃발과 거마의 곁에 이 같은 강산의 명성을 얻고 문장과 묘목 화가의 정신 두 수령이 내 관할 하에 있으니 그들과 함께 뱃놀이를 한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소동파는 할 수 없었지만 나에게는 있었으니 이는 행운이 아니겠는가. 드디어 술을 들어 다축하고 두 수령에게 부촉하여 말하기를 바라건대 나를 위해 이 일로 구로 짓고 그림을 그려주시게. 관찰사 홍경보스다. 그래서 그 연천 현감 신유환이 쓴 긴 기문이 있고 그리고 경제정선이 그린 그림이 2폭이 남아있게 된 겁니다. 덕벽곡으로 했습니다. 근데 경제정선에 대해서 얘기한다면은 이건희 콜렉션의 기증이 된 이 금강전도 59세에 그린 인왕지색도와 금강전도가 국보로 지정된 한 천하의 명화예요. 이분의 금강전도 이거를 보면 도대체 헬기도 없고 드론도 없던 시절에 어떻게 이렇게 그렸는가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미술사에서는 사경산수하고 진경산수를 구별해서 말합니다. 사경산수는 있는 대로 그리는 것이 사경산수고 진경산수는 그 실제 경치가 갖고 있는 내재적인 아름다움과 가치를 확대하기도 하고 또 과장하기도 해가지고 그려서 심지어는 실경이 아름다우면 진경산수가 오히려 소재로서 부적절하다는 그런 생각들. 그 실경에 얽매여서 회화미가 떨어진다는 설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리는 그림이 아니고 자기 회화로 완성하는 거죠. 여같이 됐어요. 이분이 35살 때 금강산 가서 처음 그린 그림은 금강산 전도가 같은 거라도 이런 식이었어요. 꼭 지도 같아, 관광 안내도 같아. 회화가 아니고. 그런데 저거를 회화미로 바꾸니까 아까 본 거 같아요. 이 그림하고 격이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이건 회화미로 완성해. 화가의 일생에서 노년이 되면은 경지가 달라져요. 이 음악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나이 40을 넘어가면은 신곡을 연주를 못한대요. 기억하기가 힘들어서. 옛날에 치던 쇼팽하고 베토벤은 귀신같이 더 잘 치는데 현대 음악가가 작곡해놓은 거는 악보를 외우지를 못해가지고 바이올린이고 못 치는. 그건 오페라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살면서 시험 봐서 여러 번 떨어졌는데 그 중에 억울하게 떨어진 게 28살 때 한림대학에 임창훈 선생이 지곡서당을 만들어서 한국학, 국학 공부하는 사람들은 사서삼경을 외워가지고 공부하게 하는
장학제도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옛날 사람은 사서삼경을 다 외웠다는 전제하에 글 쓰고 공부했으니까 그거를 알고 공부를 해야지 되는데 학교 과정에서 안 가르쳐 주니까 대개 박사 과정이나 대학교 강사 교수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배우는데 그 저 첫 번째 해는 그 지나가다가 그 다음에 서류를 냈더니 서류 심사에 떨어졌어. 그 이유가 28살이라 떨어뜨렸어요. 이거를 고수를 하려면은 30살이 돼야 되는데 30살 그 나이에 이걸 다 외워 나간다는 건 불가능하니까 처음부터 고생하지 말고 들어오지 말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28 되기 전에 외울 거 다 외워야 돼. 그 후에 외우려면은 그게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림은 노년이 되면은 불필요한 거는 다 없애고 오히려 엑기스만 되는 거를 보여요. 피카소도 그렇고 마티스도 그렇고 우리 단원 김홍도도 그렇고 경제도 노년에 갔을 때 완전히 무르익은 그림으로 그려요. 경제가 금강산을 70대가 넘어가지고 그렸던 멋진 그림은 이와 같이 생겼어요. 이거는 실경하고는 전혀 관계없잖아요. 이게 연강인수첩인데 내용이 지금 우화정에서 출발했다잖아요. 우화정에서 쫙 출발해가 하는데 여기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배 타고 가고 있고. 근데 이분이 그린 거가 사진처럼 그리면 실경은 아니어도 완전히 거짓말로 그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에 근거해가지고 더군다나 달들 때 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놀고서 배 타고 한번 가가지고서는 기억으로 그리는데 어떻게 실경을 갖다 시류같이 그렸겠어요? 그 이미지를 그린 거겠죠. 이 주상절들이 쫙 퍼져져 있는 그 아름다움을 막 가슴 눈에서 봤던 이미지들을 화실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홍승민 교수 부인이 김혜정 씨고 이분이 화실을 하고 있어요. 갤러리 한테. 김혜정 씨가 쉬니까 101명이 나오는데 사람 수가. 나 같은 사람 쉬어볼 생각도 안 했는데 전부 쉬어보니까 그럴 정도의 이 그림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광임수첩에서 웅년계람으로 해서 오는데 임술년 가을 그러니까 7월에요. 임술년 가을 7월 보름 그 다음날 말 들었겠어. 16일 그러면 고만인데 보름 그 다음날은 꼭 그러겠어. 임술년 가을 7월 보름 그 다음날에 나 소동파는 손과 배를 띄워 적벽 아래서 놀리라. 근데 소동파가 이게 잘못 알고 있었어요. 적벽대전이 일어난 적벽이 아니에요. 중국에는 적벽이 4개가 있어요. 그런데 지가 가서 보니까 거기 적벽이라고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적벽대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쓰고 나중에 자기가 그게 현장이 아니었던 거를 나중에 알았다는 글을 또 써요. 근데 이때는 하여튼 그 기분으로 쓴 거예요. 이때 맑은 바람은 천천히 불어오고 물결은 일지 않더라. 술을 들어 손에게 권하니 영원히 시를 외우고 요조의 장을 노래하더니 이윽고 달이 동쪽 산 위에 솟아올라 북두성과 견호성 사이를 서성이더라. 흰 이슬은 강에 비끼고 불빛은 하늘에 이었더라. 이력편주가 가는 대로 맡겨 일만이랑의 아늑한 물결을 헤치니 넓고도 넓게 허공에 의지하여 바람을 타고 그칠 때를 알 수 없고 가붓가붓 나부끼며 인간 세상을 버리고 홀로 서서 날개가 돋치어 신선이 돼 오르는 것 같더라. 이게 우하의 등선이라고 하는 우하정이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에 술을 마시고 흥치가 도도해 배전을 두드리며 노래를 하니 노래에 이르기를 개수나무 노와 목난 돛대로 소옥이 훤히 등이 비치는 물을 헤쳐 흐르는 달빛을 거스러 오르도다. 아득한 내 마음이여 미인을 하늘 한 가에 바라보도다. 손중에서 풍수를 잘 보는 이가 있어
노래를 따라 화답하니 그 소리가 슬프고도 슬퍼 원망하는 듯 사모하는 듯 우는 듯 하소연하는 듯 여운이 길게 실같이 이어져 그윽한 골짜기의 물에 잠긴 교룡을 춤추고 외로운 배의 과부를 울린다. 세상에 명문 쓴다는 사람은 뭐 그렇게 수다가 많은지. 아니 슬픈 건 뭐라고 썼어? 사모하는 듯 우는 듯 하소연하는 듯 좀 짧게 쓴 거야. 내가 옷깃을 바르고 고추 앉아 손에게 어찌 그런 처량한 소리를 내는가 하고 물으니 손이 말하기를 달은 밝고 별은 섞는데 까마까치가 남쪽으로 날아간다는 것은 월명성이 오장남비라고 하는 그 구절은 삼국지의 조조의 시가 아니겠습니까? 서쪽으로 하구를 바라보고 동쪽으로 무창을 바라보니 산천이 서로 얽혀 빽빽히 푸른데 여기는 조조가 주위에게 권역을 받은 데가 아니었겠습니까? 바야흐로 조조의 군사가 형주를 깨뜨리고 강릉으로 양주로 내려갈 때 흐름을 따라 동으로 가매 배는 천리에 이어지고 깃발을 하늘을 가렸어라. 술을 걸러 강물을 굽어보며 창을 비끼고 실을 읊더니 진실로 일세의 영웅이러니 지금 어디에 그분이 있는가? 하물며 나는 그대와 강가에서 고기 잡고 나무하며 물고기와 새물을 짝하고 고라니와 사슴을 퍽하고 있으니 한 입의 좁은 배를 타고 술을 들어 서로 권하며 하루살이 삶을 천지에 붙이니 아득한 넓은 바다의 한알갱이 좁쌀 같은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우리 인생의 짧음을 슬퍼하고 긴 강의 끝없음을 부럽게 여기노라. 나르는 신선을 끼고 즐겁게 논이며 밝은 달을 안고 길게 마치는 것을 얻지 못하였으기에 그 슬픔을 풍소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곡조가 슬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나 소동파는 말하였다. 그대는 저 물과 달을 보고 하는가. 가는 것은 이와 같되 일찍이 가지 않았으며 차고 기우는 달도 저와 같되 마침내 줄고 늠이 없으니 변하는 시각에서 보면 천지도 한순간이지만 변하지 않는 관점에서 보면 사물과 내가 다감이 없으니 변하지 않는 관점에서 보면 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같고 달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러지고 뜨니 무엇이 부러워한단 말이오. 또 천지간의 모든 사물에는 각각 제각기 주인이 있어서 이게 유명한 물각유주라고 하는 그런 나의 소유가 아니면 한 터럭이라도 가지지 말 것이나 강유의 맑은 바람과 산간의 밝은 달은 귀로 들으면 소리가 되고 눈에 뜨면 빛을 이루어서 가져도 그 말이 없고 써도 다함이 없으니 조물주가 무진장 내려준 것을 나와 그대가 지금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무진장이라는 단어입니다. 내 말을 듣고 손은 기뻐하며 웃으며 잔을 씻어 다시 술을 드니 안주가 다 떨어지고 잔과 쟁반이 어지럽게 되어 배 안에서 서로 팔을 베고 누워 있었는데 동력 하늘이 발버둥 또 올랐다. 이게 것입니다. 이 스케일이 이런 거였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삶이. 그러니까 이런 놀이를 우리도 할 수 있다 해서 두 사람 불러가지고서 노는데 이 대동여 지도에서 보고 있는 여기가 적성을 이한성이라고 하는 분이 그 항공사진을 가지고 하니까 여기 상영 우화정 이 코스를 경제가 하룻밤 보고 그리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짝을 맞춰내니까 잘 안 맞고 그때의 소동파의 적벽부에서 봤던 것 같은 그런 그 주상절리의 아름다움을 일망무제로 펼쳐진 것이 이 그림의 내용이죠. 근데 사람을 아주 어렵게 만들었어요. 이게 우화정에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우화정은 위치는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멋있었나 봐. 다산 정약용이 우화정이라고 하는 글을 쓴 게 있어요. 나는 일찍이 이소허목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중에 우화정의 시내와 산, 물과 바위의 뛰어난 경치를 적은 기가 실려 있어서 이 글을 읽으니 마치 신선세계에 들어가 신성과 이리저리 거닐며 서늘한 바람을 쐬는 것 같았다. 나는 자나깨나 그곳에 가보려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다.
정조 18년 초겨울에 내가 암행어사가 되어 나갈 때 연천의 옛날 지명이 장현부터 걸어서 북쪽으로 가는데 험한 산을 넘고 시내를 건너 정오가 지나도록 걸었으나 겨우 40리를 갔다. 발이 부르트고 가슴에 오는 숨이 차 헐떡였다. 매우 피곤하고 아울러 배도 가염이 고팠다. 이때 갑자기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 눈에 띄었는데 그 절벽 꼭대기에 날아오를 듯한 정자가 서 있었다. 풀과 바위를 더위 잡고 그 정자에 올라가서 정자 앞면을 바라보니 바로 우화정이었다. 아, 이것이 바로 우화정이다. 연천이 갖고 있는 임진강과 한탄강의 아름다움이 얼마나 귀중한 것이고 지금은 현대 평균적인 시대로 지질공원으로 생태보전지구까지 결합을 해서 하고 있는 데다가 조선시대에 이런 문인들이 엄청난 풍류를 지냈고 또 국보급 작품이 있어서 경제정선에 손가락 안에 드는 명화의 현장이 여기다라고 하는 것이 연천이 갖고 있는 최고의 인문정신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치를 계속 올리는 것이 그건 연천군이 올려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 선수들을 불러가지고 그분들의 이벤트를 만들고 그런 것을 이런 데에서 전국 대회를 열고 해서 키워야 되고 무엇보다도 미수허목이 어마어마한 분이에요. 우암 송시열하고 남인의 영수고 우암은 노론의 영수에 둘이 그렇게 싸우잖아요. 결국은 송시열은 약사발 먹고 죽었어. 그렇게 권력이 셌지만 이게는 미수는 여기 와서 그냥 있지만 88세까지 살았어. 진짜 미수까지 살았어요. 그거를 같이 엮어서 살려낼 수 있을 적에 연천이 살아난다고. 근데 내가 이제 연천 납작이를 쓸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 두루미 보러 가요. 생전에 그냥 율무밭에 앉아있는 두루미가 내가 가니까 제 두루미가 날고 야 신나게들 날네. 사진 많이 찍었어요. 연천 잘 싸달라고 강변에는 독수리 2마리가 앉아있고 이게 바라면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